여러분, 학교 과학 시간이나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죠? 바로 진화론이에요. 아주 단순한 생명체에서부터 수십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지금처럼 다양하고 멋진 생물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죠? 마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한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멋진 과학은 이게 맞아 라고 도장만 찍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정말 맞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며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말은 갈색이야 라고 주장했다고 상상해봐요. 우리가 갈색 말을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찾아낸다고 해서 그 주장이 100% 증명될까요? 아니죠. 하지만 딱 한 마리, 눈처럼 새하얀 백마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순간 모든 말은 갈색이라는 주장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단 하나의 반대 증거가 100만 개의 증거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런 백마를 찾아 떠나는 탐험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진화론이 예측했던 것과 실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은 생명과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 속에 숨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다이아몬드가 무려 10억 년에서 3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진화론은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탄소 14라는 물질 때문이에요. 탄소 14를 일종의 사라지는 시계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이 시계는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속도로 점점 사라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약 5730년이 지나면 그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고 거기서 또 5730년이 지나면 남은 양의 또 절반이 사라지는 시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0만 년 정도만 지나도 탄소 14는 너무너무 희미해져서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질문! 수십억 년이나 된 다이아몬드에서 과연 탄소 14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의 예측대로라면 정답은 당연히 절대 발견될 수 없다 여야 해요. 10만 년도 못 버티는 시계가 수십억 년 된 보석 안에서 돌아가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분석한 거의 모든 다이아몬드에서 측정 가능한 양의 탄소 14가 떡하니 발견되었어요. 이건 마치 조선시대 유물에서 최신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죠. 혹시 나중에 외부에서 오염된 거 아니냐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하고 단단한 물질이라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원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속 탄소 14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안에 있었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결국 수십억 년은커녕 10만 년도 버틸 수 없는 탄소 14의 존재는 다이아몬드의 나이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강력한 백마가 되는 셈이죠. 이와 비슷한 미스터리는 석탄에서도 발견돼요. 석탄 역시 보통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탄소 14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맞아요. 아주 오래전 과학자들이 탄소 연대 측정 기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기계가 정확한지 시험해보기 위해 탄소 14가 0%인 샘플이 필요했어요. 과학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석탄을 골랐죠. 수억 년이나 됐으니 당연히 탄소 14가 없겠지 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테스트했던 모든 석탄 샘플에서 계속해서 탄소 14가 검출되는 거예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뒤져봤지만 아직까지 탄소 14가 전혀 없는 석탄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이 석탄들을 순수하게 탄소 14 시계로만 나이를 재보면 고작 몇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수억 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오염이나 주변 방사능의 영향 같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았지만 전부 다 계산이 맞지 않거나 다른 증거들과 부딪혀서 설득력을 잃었어요. 다이아몬드와 석탄에 남아있는 탄소 14는 진화론의 오랜 지구라는 거대한 전제를 뒤흔드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증거랍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거대한 암석 지층으로 가볼까요?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 가보면 엄청나게 두꺼운 지층들이 마치 엿가락처럼 부드럽게 휘어져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진화론 지질학에서는 이 지층들이 수억 년에 걸쳐 모래와 진흙이 차곡차곡 쌓인 뒤 나중에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 구부러졌다고 설명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예측이 하나 나와요. 만약 수억 년 동안 쌓였다면 아래쪽 지층들은 힘을 받을 당시에 이미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딱딱한 돌멩이를 구부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와삭 하고 부서지거나 금이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휘어진 지층들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부서지거나 깨진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돌 속 모래 알갱이들이 찌그러진 흔적조차 없고요. 이건 마치 딱딱한 돌이 아니라 아직 굳지 않은 말랑말랑한 찰흙 반죽을 부드럽게 구부린 모습과 똑같아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이 모든 지층들이 아직 돌로 굳어지기 전, 즉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촤르륵 쌓인 직후에 한꺼번에 꾹 하고 휘어졌다는 거죠. 이는 수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아니라 대홍수와 같은 거대한 사건으로 모든 지층이 빠르게 쌓이고 형성되었다는 설명과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답니다. 네 번째로 실패한 예측은 생물교란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해 바닥 생물들의 꼼지락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갯벌에 가면 조개나 벌레, 개 같은 생물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쉴 새 없이 땅을 파고 먹이를 찾고 집을 지으면서 흙을 다 뒤섞어 놓잖아요. 바로 그걸 생물교란이라고 해요. 진화론에 따르면 지층은 1년에 종이 한 장보다도 얇게 아주 느리게 쌓여요. 그럼 한번 상상해봐요. 만약 이렇게 느리게 흙이 쌓인다면 바닥에 사는 생물들이 그 얇은 층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절대 아니죠. 실험에 따르면 이런 생물들은 단 몇 시간만 해도 10cm 깊이의 흙을 완전히 뒤섞어 버릴 수 있대요. 그렇다면 수백, 수천 년 동안 쌓인 지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고 마치 미숫가루처럼 골고루 뒤섞인 상태여야 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름다운 줄무늬 지층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층은 놀랍도록 선명한 줄무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생물들이 뒤섞은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은 퇴적물이 생물들이 꼼지락 파티를 벌일 틈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덮였다는 뜻이에요. 조개들이 입을 벌릴 틈도 없이 흙더미에 파묻혀 그대로 화석이 된 것처럼 말이죠.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진화론의 예측은 지층에 새겨진 신속한 매물이라는 증거 앞에서 또다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동물계의 평행이론이라고 불리는 수렴진화의 모순이에요. 진화론의 기본은 공통조상이잖아요. 나와 내 동생이 곱슬머리인 건 곱슬머리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요. 그런데 자연에는 공통조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소름 돋는 닮은 꼴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캥거루 같은 유대류와 우리 인간 같은 태반류 동물들이에요. 진화 이야기 속에서 이 둘은 아주 먼 옛날에 헤어져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아주 먼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서로 베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요. 땅 파는 유대류 두더지와 태반류 두더지, 하늘을 나는 유대류 날다람쥐와 태반류 날다람쥐 등 주머니가 있냐 없냐를 빼면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죠. 진화는 우연한 돌연변이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그룹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똑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학생이 똑같은 소설을 써내는 것보다도 더 신기한 일이에요. 심지어 박쥐와 돌고래는 전혀 다른 동물이지만 초음파를 이용하는 소나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만드는 유전자 약 200개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이런 놀라운 우연의 일치보다는 차라리 뛰어난 설계자 한 명이 좋은 디자인을 여러 동물에게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보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 할아버지조차 골치 아프게 했던 공작새의 꼬리 이야기예요.
다윈은 수컷 공작의 크고 화려한 꼬리를 보면서 저렇게 생존에 불리한 꼬리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며 역겨움을 느낀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성선택설이에요. 암컷들이 더 화려하고 멋진 꼬리를 가진 수컷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남기엔 좀 불편해도 그런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이 설명은 꽤 그럴듯해서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연구팀이 7년 동안 공작의 짝짓기를 무려 268번이나 관찰하며 이 가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컷 꼬리가 얼마나 화려한지와 짝짓기 성공률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제로였던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작의 꼬리는 포식자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광고하는 꼴인데다 도망칠 때도 엄청나게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예요. 이런 단점을 이겨내려면 짝짓기에서 엄청난 이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이득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다윈의 성선택설 역시 또 하나의 실패한 예측이 되고 말았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이아몬드 속 탄소 14부터 휘어진 암석, 줄무늬 지층, 동물들의 평행이론, 그리고 공작의 꼬리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의 핵심 예측들이 실제 자연의 증거들과 어떻게 꽝 하고 부딪히는지 살펴봤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예측이 틀리면 이론을 고쳐나가는 게 바로 과학이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이론의 작은 부분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우연한 과정이라는 진화론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둥 자체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랍니다. 어떤 반대 증거가 나와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바꾸는 이론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믿음이나 철학에 더 가까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교과서가 들려주는 익숙한 이야기 넘어 자연이라는 진짜 책에 쓰인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